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강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의 배경, 그다음에 모델의 파라메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비용 함수는 무엇인지, 그다음 모델 그 파라메타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어떤 핵심 개념인 경사하강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모델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즉 모델의 학습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예제를 몇 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선형회귀 모델은 x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출력 변수 y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y는 연속형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입력 변수 x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y를 표현한 그런 형태의 모델을 선형회귀 모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됐고 x랑 y의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된 예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출력 변수 y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입력 변수 x들의 비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를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y가 범주형일 때 사용되는 모델이고요. 이제 보시면 일단 x들의 선형 결합 값을 구한 다음에 로지스틱 함수에 어떤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비선형 결합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가 하나 있는 단순 로지스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시그모이드 형태의 어떤 그 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에는 S 모양의 어떤 면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 x 변수가 두 개 있는 이렇게 예제고, 지금 x0은 어떤 y절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해당하는 그런 개수들을 제가 w로 표현했고, 제가 이제 이전 로지스틱이나 선형회귀 모델 자료에서는 그 개수를 베타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강의 자료에서부터는 최대한대로 이제 w로 개수를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입력 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입력 변수 값이 들어오면 개수 값과의 결합을 통해서 선형 결합을 통해서 어떤 선형 결합 값 a 값을 얻게 되고요. 이 선형 결합요를 통해서 나온 값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 로지스틱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어떤 값이 나오고 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치 예측도 하고 분류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 두 번째는 선형 결합 값을 구했으면 그 값을 로지스틱 펑션, 즉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한 번 더 비선형으로 변환을 한 그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어떤 굉장히 어떤 배경이 됐던 초창기 모델이 어떤 그 퍼셉트론,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1957년 꽤 오래됐죠. 57년도 프랭크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자, 이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로지스틱 회귀 모델과 비슷한데 훨씬 더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값이 이렇게 입력 변수가 두 개 있는 예제이고, 요 이제 개수 w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입력값의 선형결합을 구하고 선형결합 값을 구하고 그 값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모델이 퍼셉트론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제에서 보면 실제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입력값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가지고 어떤 특정 범주로, 이렇게 제가 여기서는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걸 이제 예제로 들었는데요. 특정 범주로 이렇게 이진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단층 퍼셉트론을 제가 이런 어떤 그 하나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 예제의 목적은
이런 단층 퍼셉트론을 통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변환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 변환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인풋이 하나 있고 아웃풋이 하나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형 결합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W0이 얼마였죠? 0.5.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x1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 x1 값이 얼마입니까? 0. 이러면 이게 0.5가 되겠죠. 그래서 0.5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1 이렇게 1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는 0.5 더 y절편 혹은 이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요. 0.5 더하기 그다음에 개수 웨이트 곱하기 두 번째 입력 변수 값이 뭐죠? 네, 1이죠. 그래서 1. 그래서 마이너스 0.5는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변환기고 이게 이제 단층 퍼셉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층 퍼셉트론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OR 형태, 뭐 AND 형태, XOR 형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R 형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X1, X2가 있으면 두 개 변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적어도 하나가 1이면 아웃풋은 1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펄셉트론으로 한번 모델링 할 수 있나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5 바이어스 값 0.5 더하기 첫 번째 웨이트는 1, 그 다음에 첫 번째 x 값은 0이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이트 값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 값은 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5,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0으로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0.5 웨이트 1,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0, 그 다음에 1 곱하기 두 번째가 1이니까 1.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1 더하기 마이너스 0.5니까 0.5가 되네요. 그래서 0보다 크기 때문에 1로 갔습니다. 그래서 1로 갔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요 그 컨버터 변환기에 적용을 해보면, 즉 퍼셉트론을 단층 퍼셉트론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1,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그 AND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ND 같은 경우에도 AND는 어떤 경우냐면 두 변수 값이 모두 1이어야지만 1로 가는 그런 어떤 경우를 우리가 불리한 AND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설명드렸던 단층 퍼셉트론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XOR이라는 형태의 데이터인데, XOR은 어떤 형태냐면 일단 X 변수와 Y 변수의 값이 같으면 0이에요. 0. 지금 0으로 갔고 1로 갔으니까 0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르면 1로 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는 지금 이 단층 퍼셉트론, 즉 x1과 x2의 선형결합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는 이런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림으로 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제 OR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결합, 즉 선형식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분리가 가능하고, 지금 AND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XOR인 경우에는 단층 퍼셉트론의 어떤 그 변환기 가지고는 직선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어떠한 직선을 그리더라도 정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이중 퍼셉트론이라는 건데, 이중 퍼셉트론은 아까는 입력이 있었고 바로 출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안에다가 요 가운데에 하나의 층을 더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층이 하나 더 있다 해서 이중,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상 있으면 우리가 다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두 개의 어떤 이 레이어가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층이 하나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중 퍼셉트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또 이 경우에는 또 단순히 선형결합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갖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값을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제 친숙하실 텐데요.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시그마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x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에요. 시그마 1이라는 거는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에요. 즉 이렇게 즉 요 동그라미 요 노드로 가는 그런 값들을 다 요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한 그런 선형 결합의 형태고 그 값을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맞습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값이 뭡니까? H1이에요. 그래서 H2도 마찬가지예요. H2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노드로 향하는 그런 어떤 웨이트들과 입력 값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한 그런 어떤 선형 결합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집어넣은 그 값을 H2라고 이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이제 X1, X2가 있는 게 아니라 H1, H2가 있고 H1, H2는 뭡니까? 맞아요.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비선형 결합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값들을 다시 한번 선형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력 값이 x가 아니라 h가 되겠죠. 이렇게 h가 되고 h들의 선형 결합, 즉 웨이트는 이제 z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과정을 지금 하나, 둘, h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한 과정, 이 세 개의 과정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한 번 더 수행한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로지스틱 변화를 한번 했죠.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또 한 번 크게 입력 값으로 받아가지고 로지스틱 함수를 통한 비선형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중 퍼셉트론서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 퍼셉트론 이때서부터는 모델 이름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 아까 다니엘 퍼셉트론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중 퍼셉트론서부터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요 가운데에 있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닉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X랑 Y 데이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인데 이건 보이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약간 히든 숨겨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 우리나라 말로는 은닉층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닉층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렀고 이거를 이제 인공신경망 그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짧게 그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층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입력층에는 입력 변수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측치마다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따라서 입력 변수의 수는 입력 노드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부터 한번 볼게요. 출력층은 인공신경망은 범주형 데이터인 어떤 분류도 행할 수 있고 연속형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수치 예측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주형일 경우에는 출력 노드의 개수, 지금 이건 한 개 있는 예진 출력 노드의 개수가 출력 변수의 범주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범주가 3개 있는 경우에는 노드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 예측 연속형일 때는 출력 노드의 개수는 출력 변수의 개수. 보통 이제 y는 1개니까 y 1개. 출력 변수가 1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은닉층은 이 층이 지금은 1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그 다음에 은닉층에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노드 있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은닉층의 은닉 노드는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인공신경망 그다음에 영어로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 모델, 로지스틱 회귀 모델,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모델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한번 한눈에 한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선형 회귀 모델은 X 변수들의 선형 결합이에요. 이렇게 선형 결합.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X들의 선형 결합을 한 번 더, 그렇죠, 로지스틱 함수로 비선형 변환을 한 그런 어떤 모델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뭡니까? 은닉층이 하나 이상 있으니까 한번 로지스틱 변환을 하고, 일단 선형 결합에 로지스틱 변환을 하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로지스틱 변환한 값, 이런 것들이, 요거는 Z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웨이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씩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모델의 형태가 좀 복잡해졌어.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선형 결합만 취했고, 두 번째는 선형 결합에 다시 한번 로지스틱 함수로 뭐 변환을 한 거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그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구성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메타의 개수는 선형 회귀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타의 개수는 같은데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파라메타가 이제 W, 뭐 Z 이런 거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제가 어떤 모델이 결정되면, 모델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파라메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잘 추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어떤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미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층간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W로 표현도 했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Z로 표현한 이런 어떤 파라메타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뉴럴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하는 파라미터 외에 또 우리 그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은닉층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닉층을 지금은 하나만 했지만 두 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닉층의 개수를 몇 개 할 것이냐. 은닉층이 결정됐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노드 개수는 몇 개로 할 것이냐. 이것들은 다 우리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은 요 이제 그 비선형 변환을 할 때 사용되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함수를 이제 주로 썼는데, 이제 그런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 활성화 함수를 지금은 로지스틱 함수를 썼지만, 시그모이드 펑션을 썼지만, 다른 모델을 다른 함수를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 즉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사용되는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시그모이드 펑션과 아크탄젠트 펑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지금 시그모이드 펑션과 아크탄젠트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은닉층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있는 층, 은닉층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면 시그모이드랑 아크탄젠트의 형태로는 파라메타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 굉장히 느리게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RELU, 그냥 소위 얘기해서 렐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리키 렐루, 맥스아웃, 엘루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딥러닝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특징은 물론 로지스틱 함수, 스쿼싱 함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풋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하지만 나오는 아웃풋은 0과 1 사이의 확률이었죠. 그 다음에 인풋 값에 대해서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함수라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렇게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그모이드 그 함수의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 z가 시그모이드 함수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메타가 이제 뭐였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파라메타가 이제 W 각종 이제 웨이트였는데요. 그 이제 파라메타를 결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코스트 펑션. 우리 비용 함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에서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맞아요. 실제 y 값과 직선 위에 있는 y 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버눌리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버눌리 확률 함수의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구했고 그거를 최대화시키건 그 앞에다 마이너스 취한 것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최소화하건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뭐라고 했냐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최대화하건 그다음에 이제 비용 함수는 보통 최소화하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취한 그런 형태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이제 비용 함수를 가지게 됐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L이라는 어떤 비용 함수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실제 y 값하고 f 즉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부터 나온 y 값의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뭘 찾습니까? W를 찾자. W가 뭡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제 x 값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모델이 예측되고 실제 y 값이 있으니까 이 차이에 어떤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W를 결정하자.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수치 예측도 되고 분류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비용 함수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수치 예측, 즉 y 값이 연속형일 때 그냥 예측하는 문제. 이거를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하는 수치 예측하는 문제에서는 선형회귀 모델과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의 제곱의 이제 합을 여기서 이제 제가 시그마를 이제 뺐는데요. 시그마를 그 합을 최소화시키는 뭘 찾습니까? W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 형태의 어떤 식을 우리가 mean square error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제 숫자로 한번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 5개의 관측치가 있고 예측값과 실제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사이의 차이의 제곱의 합의 어떤 평균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를 어떻게 해야지 이 차이 값이 지금 이제 4인 예제인데 이 값이 제일 작아지는지 그걸 찾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핵심 목적이죠. 자,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 함수가 조금 달라져요. 맞죠? 비용 함수가 어떤 실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차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로 표현한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를 실제 예제를 통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관측치가 4개 있는 간단한 예제인데요. 자, 예측값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3개의 범주 중에 3개 클래스 중에서 가장 크게 예측한 거는 세 번째인데 실제는 첫 번째예요. 아유, 이건 잘못한 거네요. 맞죠? 잘못한 건 제가 X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에다가 이제 가장 크게 예측을 했고 실제도 두 번째니까 맞네요. 세 번째는 첫 번째 클래스를 가장 크게 했고 또 실제 값도 1이니까 맞고 네 번째는 두 번째 클래스가 가장 큰데 세 번째로 예측했으니까 이게 틀리네. 그 네 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틀린 예제네요.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식에다 넣어보면 2.85 정도가 나온다. 결국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최소화시키는 우리가 뭘 찾습니까? W를 찾자. 자, 그래서 이제 비용 함수를 이제 정의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용 함수까지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그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gradient descent. 우리나라 말로는 경사 하강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사 하강법은 gradient descent인데 gradient는 함수의 기울기고 다음에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gradient descent 메소드는 first order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다. 또 옵티미제이션을 굉장히 범용적으로 정의를 하면 함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찾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함수에는 여러 가지의 터닝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터닝 포인트의 개수는 함수의 차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모든 터닝 포인트가 최소값 혹은 최대값은 아니다. 그렇죠? 그다음 최소값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을 글로벌하게 작다 해서 글로벌 미니멈 전역 최소값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최소값들 우리가 지역 최소값이라고 부른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면 여기서는 이제 전역 최저값과 지역 최소값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가장 작아졌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최소값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이제 전역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역 최소값이 된다. 자, 2차원 공간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대값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역 최대값, 이거는 지역 최대값.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역 최대값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함수입니까? 지금 비용 함수예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뭘 찾습니까? W를 찾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알고리즘의 개념이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해요. 즉 미분을 한다면 기울기를 찾는 거고 기울기가 결국 그라디언트니까 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W를 찾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원하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W를 처음에는 임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W0 초기값. 그 다음에 W1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스 펑션 값이 작아졌죠? 그 다음에 W2로 바꾸면서 다시 로스 값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W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글로벌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W 값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찾을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재 웨이트 값을 웨이트 타우라고 하면 그 다음 시점에 웨이트 값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 현재에다가 이 현재 웨이트 값에 그라디언트 값을 좀 빼주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하강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최소값을 찾아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알파라는 게 있는데 알파는 보시기에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를 빼주는데 이 알파 값이 크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맞아요. 이제 큰 값을 빼주니까 성큼성큼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큼성큼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섬세하고 촘촘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약간 여기서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메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작은 알파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섬세하고 촘촘히 하지만 굉장히 느리게 찾게 될 거고요. 최소값을. 그 다음에 알파 값을 크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대신 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최소값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를 보여드렸냐면 여기가 지금 한번 제가 지우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라디언트 값이 미분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빼주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0보다 크면 계속 빼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때 그 웨이트 값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이게 0보다 작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돼서 이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작아지는 어떤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웨이트 값이 점점 이제 커지게 증가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로스 펑션을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로스 펑션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W에 4차식이죠. 4차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에 한번 미분 값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다 아시다시피 4 곱하기 W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미 프라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W. 자, 그럼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알파 그 러닝 레이시 지금 0.01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W의 초기 값이 2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W1을 구하는 거예요. 요 로스 펑션을 조금 더 작게 하는 W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구할 건데 한번 여기서 같이 해볼게요. W0는 얼마였죠? 그렇죠. 맞죠? 2였죠. 그 다음에 알파는 0.01.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미분한 게 이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W0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제가 다시 써볼게요. 4 곱하기 2의 세제곱 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8432 0.32가 되니까 이게 1.668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W1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2 값은 W1 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또 미분 값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면 두 번째 W2 값이 이렇게 W 값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W가 2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일 때는 로스 펑션 값이 16이었어요. 맞죠? 2의 4승이면 16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W1 값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68로 변한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1.68이에요. 그러면 로스 펑션 값은 이 정도 되고 일단은 줄어드는 거죠. 맞죠? 그다음에 W2는 1.43. 여기가 얼마예요? 1.4. 죄송합니다. 49.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종국에는 여기 이제 맞이. W 값이 이렇게 작아져서 W200까지 구해 보면 로스 펑션 값이 0.246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방법론. 그래서 W를 찾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W를 찾자라는 게 어떤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러닝 레이스를 저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요 값들이 지금은 뭐 68, 0.49, 0.35 이렇게 촘촘히 줄어들었는데 좀 더 어떻게 돼? 좀 이렇게 듬성듬성 줄어들 것. 좀 더 크게, 좀 더 빠르게 줄어들 거라. 그래서 한번 0.02인 경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배경, 그렇죠?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파라메타는 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 비용 함수 소개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라메타를 추정할 때 이제 쓰이는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인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경사하강법 비용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실제 파라메타를 추정하는지, 즉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제. 그래서 제가 잘못 썼네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